그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친 삶의 끝자락에 앉아있던 노인은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갑작스레 숨을 멈춘 듯 했어요. 얼어붙은 시선, 떨리는 손끝, 그리고 한참을 참아온 듯 고요히 맺히는 눈물. 그 얼굴은 그가 수십 년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잊지 못할 이름의 주인이었죠. 그리고 사진을 건넨 여자는 바로 그 이름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인연이 병실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마주섰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 한 사람의 기억과 또 다른 사람의 현재가 포개지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저 평범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복도, 반복되는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이름 하나. 그러나 어떤 시선은 생각보다 깊었고 어떤 만남은 예상보다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그녀가 선택받은 이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고자 했던 마음. 이야기의 끝에서야 비로소 밝혀지는 그 진심은 독자에게 조용한 울림을 남깁니다. 지금 그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처음의 질문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한서윤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 재활 치료실에서 하루 종일 올라오는 파스 냄새, 땀 냄새,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이제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죠. 한서윤 선생님, 병원장님께서 찾으세요. 간호사실 문 앞에서 후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어딘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소독 티슈를 꽉 쥐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죠? 병원장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책상 뒤에서 병원장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의 말이 나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부로 한 선생님, 8층 특별병동 VIP실 전담으로 배정됐어요. 장태호 회장님, 들어봤죠?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장태호, 서울 중심 대기업 회장이었고 은퇴 후에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기암으로 이 병원 VIP실에 입원 중인 꽤 까다롭다는 소문이 자자한 환자였죠. 저 혹시 어떤 사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셨어요. 며칠 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인상이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서윤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밀려들었죠. 조심하세요. 회장님 성격 쉽지 않아요. 병원장은 웃으며 덧붙였고 그 웃음 뒤엔 묘한 부담이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문 안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속으로 다짐했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8층 VIP 병동,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유난히 무거운 공기. 서윤은 병실 앞에 섰습니다. 이름표 아래 적힌 장태호라는 이름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회장님. 물리치료사 한서윤입니다. 앞으로 제가 회장님 치료를 담당하게 됐어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던 노인은 고개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듯 했습니다. 왜 당신인가요? 서윤은 침착하게 걸음을 옮겨 장태호 곁에 앉았습니다. 손에 닿은 그의 팔은 살이 빠져 뼈만 남은 듯 가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말기암. 생각보다 빠르게 그의 몸을 앗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가벼운 호흡 교정부터 해볼게요. 통증이 심하실 테니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거칠고 불안정했습니다. 서윤은 순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저만 따라오세요. 숨 깊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그의 어깨가 움찔거렸고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윤은 손끝으로 그의 등을 살며시 쓸어주며 자세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여기 이 각도로 틀어드릴게요. 이러면 횡격막이 좀 더 여유가 생겨요. 그제야 장태호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불규칙하던 숨이 길어지고 온몸이 조금씩 이완되었습니다. 조금 편해지셨죠? 장태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따뜻하네요. 그 짧은 말이 서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문과 고단한 현실이 잊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두 번째 말. 서윤은 그 짧은 말에 온몸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뒷문에서 흐르는 시선은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비틀고 서 있는 오지숙 팀장. 또 저러고 있네. 그녀의 눈엔 서윤이 재수없는 인기쟁이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문득 서윤은 허리를 숙이며 회장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피어오르는 질투의 씨앗이 이 작고 평화로운 시작에 미세한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는 서윤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나서자마자 등줄기를 타고 유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에 비친 얼굴엔 웃음기가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서윤은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야. 통증 줄었으면.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VIP실 자주 드나드시네요. 돌아보니 오지숙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병원장님 지시로 장 회장님 재활을 맡게 돼서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히 잘 보이셨나 봐요. 그 나이에 물리치료사로 VIP실까지 참 드문 일이에요. 지숙의 말은 칭찬이 아닌 뾰족한 비아냥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그 짧은 대화 뒤 서윤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센터 구석에서 들려오는 낮은 수군거림이 귀에 꽂혔습니다. 너 들었어? 서윤 선생님, VIP실에 매일 2시간씩 머무른대. 거기서 뭐라는 걸까? 치료 외에 뭔가 더 해주는 거 아니야? 지하철 타던 사람이 요즘 택시만 타고 다닌다더라.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소문은 이미 생명을 가진 듯 퍼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남편이 입원해 있는 남산요양센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진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약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보, 나왔어. 서윤은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서윤은 매일 그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 있었어. 응급실에 온 아이가 웃었어. 당신도 웃으면 좋겠다.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나오는 건 걱정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계산실에 들르자 직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치료비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1인실 유지하시려면 월 100만 원 추가됩니다.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쪽 벽에 붙은 청구서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고 여윳돈은커녕 카드값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낡은 요가 매트를 꺼내며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주말과 평일 저녁에 요가 강사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고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항상 가벼운 척했습니다. 서윤 강사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한 회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좀 무리했나 봐요. 서윤은 웃었지만 속은 이미 텅 빈 듯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휴게실, 오지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씨 있잖아. 매달 VIP한테 무슨 돈 받는다더라. 그 말에 두세 명의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건 몰라도 이상하잖아. 매일 2시간 넘게 VIP 방에 있다가 나오는 물리치료사가 어디 있어? 그 말은 불씨였고 공기 속 소문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서윤은 진료실을 나서며 마주친 동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들이 이번엔 고개를 살짝 굴렸습니다. 미소도 눈 맞춤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네.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 아들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의무장교를 준비하며 쓰던 교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제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해.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균열은 그녀의 일상 곳곳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그날따라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병원 8층 VIP 병동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복도의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고 그녀의 발소리는 유독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장태호의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얽힌 링거줄이 마치 그의 삶을 겨우 붙잡고 있는 실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윤은 밝게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는 날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럼 오늘은 간단한 기립 훈련부터 해볼까요? 그녀는 침대 옆 전동 리프트를 준비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선생님 손 참 따뜻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이 다시 뭉클해졌습니다. 이 병실에서 그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태호의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청년과 중년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고 배경은 오래된 교회 마당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발걸음을 멈춘 채 사진이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맨 왼쪽 제일 앞줄에 선 남자의 얼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뭔가 가슴 깊은 곳을 콕 찌르는 기분.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혹시 언제 찍으신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태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내가 중학생이던 시절 비난 다닐 때 찍은 거예요. 여긴 전남 구례였나 맞아요. 구례였어요.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왼쪽 2번째에 서 있는 인물. 그가 꼭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내 외할아버지? 전쟁 때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피난 가다가 실종되셨어. 평생 못 찾았지. 사진 속 배경과 분위기, 사람들의 옷차림, 모든 게 이야기 속 풍경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퇴근 후 어머니의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할아버지 사진 있어요? 어릴 적 그 사진.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손가락으로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할 만큼 똑같은 사진. 아니, 아주 비슷한 구도의 사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를 알고 계셨던 걸까? 그날 밤 서윤은 병원에서 한 장의 복사본을 뽑아 들고 경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태호는 낮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가 문을 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서윤은 조심스레 복사한 사진을 건넸습니다. 장태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눈썹을 서서히 찌푸렸습니다. 이건 윤 선생님 사진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외할아버지 한동철 할아버지예요. 그 순간 장태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던 그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도철 그분 이름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그날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북한군이 들이닥칠 때 모든 사람을 동굴에 숨기고 혼자 그들을 유인해서 결국 말끝이 흐려졌고 장태호의 눈에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총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3번, 정확히 3발. 그 이후 그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손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태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떨리며 서윤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지금 나를 그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어 서윤의 손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접촉에 둘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엔 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은 매일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장태호와 나눈 대화는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구한 사람이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의 손녀가 그를 돌보고 있다는 기적 같은 인연. 하지만 평화로워진 건 경실 안뿐이었습니다. 복도 밖의 세상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서윤이 들어서면 잠시 멈추던 수근거림, 말을 걸던 동료들은 이제 눈을 피하며 지나갔고 인사는 고개만 까딱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소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주 바쁘시겠어요? 오지숙 팀장이 서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늘 그렇듯 웃는 얼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표정. 그냥 평소처럼요. 서윤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VIP 병실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일반 환자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지숙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VIP 전담이라 뭐 그런 것도 감안하겠지만요. 그 말에 서윤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전체 업무 시간 안에서 최대한 균형 맞추고 있어요. 서윤의 말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물론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전한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받지 마세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병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박재범 병원장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종이 더미들이 분위기를 눌렀습니다. 한 선생님, 최근 병동 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것 아시죠?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떠나서 현재 병원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히 VIP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전 그런 일 없습니다. 회장님은 제 환자이고 전 치료사일 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병실에 머무신 적도 있나요? 예.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퇴근 후라도 들렀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는 모두 마친 뒤였고 병원 규정 어긴 적 없습니다. 서윤은 억울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돈이 아닌 책임과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윤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생명을 구한 은인이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병원장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회장님 가족을 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은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아셨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병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이야기는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사실 저도 한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건 압니다. 다만 이 일이 커지기 전에 한 번쯤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더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면담은 끝났지만 복도에 나오는 순간 그녀의 다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곳엔 자신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태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인기척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렸지만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조용히 데워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통증 어때요? 괜찮아요. 어제보다 나아요. 아마도 누군가 덕분에. 서윤은 웃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마르고 차가웠지만 서로 닿는 온도만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 회장님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요? 예.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고 많이 우셨어요. 장태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주세요. 돌아가시기 전 꼭 전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서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전할게요. 꼭이요. 그날 밤 장태호는 그녀에게 유언장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남은 재산은 한동철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이 계속 남도록. 그리고 이사장직은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내게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장태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병실 창밖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과 희미한 불빛, 그리고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 한서윤은 말없이 장태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어제보다 더 가늘고 더 차가웠습니다.
맥박은 느리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서윤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엔 여전히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왔군요. 고마워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갈라졌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이제는 대화도 힘들 정도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그는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편한 건. 서윤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얼굴엔 생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거 변호사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유언장 수정 들어가셨어요. 장태호는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시간을 위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장태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당신 어머니께 꼭 전해주세요. 제가 평생 그날의 선택을 잊지 못했다고. 그분이 우리 가족을 구하고 떠난 그날 이후 나는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고.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말라버린 손이었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감싸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 빗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태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병원 직원들, 장학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과거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 서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가 했던 마지막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생 당신 가족에게 빚을 졌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한중년 남성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윤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장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달해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후 제 사무실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재민도 장례식에 참석해 곁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그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급 사무실 한가운데 조용한 회의실에서 서윤은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진호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사망 전 재산의 100%를 한동철 희생기념 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한서윤 선생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순간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님께선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는 다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한 선생님, 어머님의 평생 치료비를 위한 별도 계좌도 마련하셨습니다. 국내 최고 치매 전문 요양원에 바로 입소 가능하십니다. 그 말에 서윤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진호 변호사는 작고
봉인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장태호의 손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윤 선생님께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은인의 가족을 찾을 수 있어 나는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그 희생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장태호 드림. 편지를 가슴에 껴안은 서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